새벽 뉴스 자막이 스쳐 지나갑니다. 기금운용 수익률 6%, 연금개혁 또 연기, 국채금리 급등. 숫자는 차갑고 약속은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매달 월급의 한 조각을 떼어 노후라는 단어에 예치해왔죠. 하지만 지금 그 미래가 신기루처럼 흔들립니다. 35 직장인 A씨는 월급 명세서에서 국민연금 항목을 볼 때마다 마음을 달랩니다. 내가 늙을 때도 받을 수 있을까? 부모 세대는 그래도 나라가 하는 건데 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집값과 의료비, 자녀 교육비에 허덕이며 은퇴를 미룹니다. 한쪽에서는 기금 고갈이라는 단어가, 다른 쪽에서는 지급 보장이라는 문구가 같은 화면에 떠 있습니다. 저출산은 분모를 줄이고 고령화는 분자를 키웁니다. 연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받는 사람은 늘어납니다. 이 단순한 산수는 어느 날 갑자기 금리와 환율, 부동산 가격, 국가 신용도의 언어로 번역됩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국채이자 부담이 커지고 가계대출 금리가 뛰며 소비가 움츠러듭니다. 환율이 흔들리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기업의 투자 계획이 미뤄집니다. 시장이 불안해지면 CDS 프리미엄이 미세하게라도 튀고 은행과 기업은 유동성 확보에 민감해집니다. 미래의 연금이 현재의 금융과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기금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위험자산 비중을 늘리라는 유혹과 손실을 피하라는 압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합니다. 세계 3대 연기금, 아직은 괜찮다는 말이 들립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정말 아직일 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믿어온 약속이 처음부터 조건부였던 걸까요? 오늘의 다큐는 그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가가 누구의 삶에서 먼저 나타나는지부터 추적합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국가가 망할 리 없다던 확신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듯 연금도 설마라는 방심 위에서 굴러갑니다. 위기는 늘 조용히 시작됩니다. 불길한 신호는 폭락 차트가 아니라 매년 조금씩 바뀌는 비율에서 먼저 나타나죠. 생산 가능 인구는 줄고 노년부양비는 오릅니다. 연금을 내는 사람, 일명이 떠안아야 할 수급자의 무게가 커질수록 제도의 균형은 미세하게 기울어집니다. 기금은 아직 쌓여 있다는 말이 나올수록 역설적으로 더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 돈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가? 두 번째 신호는 정책의 시간표입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 개시 연령 같은 숫자들이 논쟁의 대상이 되는 순간 시장은 정치의 지연을 비용으로 환산합니다. 국채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국가의 이자 부담은 커지고 그 부담은 결국 세금복지연금 사이의 배분 갈등으로 번집니다.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면 가계는 변동금리 대출 이자를 더 내야 하고 부동산 거래는 얼어붙습니다. 주택가격이 조정되면 자산을 담보로 버티던 자영업자의 현금 흐름이 끊기고 연체율이 오르며 은행은 대출 문턱을 높입니다. 연금의 미래 불안이 오늘의 신용 경색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세 번째 신호는 수익률의 질입니다. 기금이 높은 성과를 기록해도 그 과정이 과도한 주식 비중, 해외 자산 환해지 비용, 특정 섹터 쏠림 위에 서 있다면 변동성은 누적됩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해외 자산 평가액은 늘 수 있지만 동시에 수입 물가가 올라 국민의 실질 소득이 줄고 소비가 위축됩니다. CDS 프리미엄이 크게 움직이지 않더라도 단기 자금 시장에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유동성 선호가 커지는 순간 금융 시스템은 이미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위기의 징후는 공포가 아니라 작은 불편처럼 일상 속에 숨어 자랍니다. 경제 충격은 한 번에 폭발하지 않습니다. 먼저 현금의 흐름이 바뀝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보험료가 들어오고 그 돈이 주식 채권, 대체 자산으로 흘러가 시장의 유동성을 키우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가입자보다 수급자가 빠르게 늘면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전환점이 옵니다. 그 순간부터 기금은 투자자가 아니라 현금 조달자가 됩니다. 자산을 팔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면 가격 변동성은 더 커지고 손실 확률도 커집니다. 다음 고리는 국채금리입니다. 연금 지급을 메우기 위해 재정 부담이 커지면 정부는 국채 발행을 늘리게 됩니다. 공급이 늘고 신뢰가 흔들리면 금리는 올라갑니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조달 비용과 기업의 회사채 금리가 함께 뛰고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따라갑니다. 부동산 시장은 금리에 가장 민감한 자산이죠. 거래가 줄고 가격이 흔들리면 담보 가치가 낮아지면서 대출 회수 압력이 생기고 다시 소비와 투자 심리가 꺾입니다.
환율은 심리를 숫자로 바꾸는 온도계입니다. 재정과 성장 전망이 나빠지면 외국인 자금은 더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그 압박이 환율 상승으로 나타납니다. 원화 약세는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생활비를 압박하고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더 올리거나 유동성을 조여야 하는 선택지에 몰립니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면 경기와 부동산이 더 흔들리고 풀면 환율과 물가가 더 뜁니다. 딜레마가 구조화되는 겁니다. CDS는 마지막 신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결과에 가깝습니다. 신용 위험이 숫자로 표면화되기 전에 이미 단기 자금 시장에서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기업어음, 레포 시장의 유동성이 마릅니다. 돈이 가장 필요한 곳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순간 경제 충격은 사람들의 일상으로 번역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카드값이 늘고 대출 연장은 어려워지고 이번 달 연금 납부를 미룰까 같은 선택이 현실이 됩니다. 위기의 작동 원리는 복잡해 보이지만 끝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흐름이 막히면 가격이 무너진다. 연금이 흔들릴 때 국가가 어떤 경로로 흔들리는지 세계는 이미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 연금 자체가 원인이진 않았지만 외화 유동성이 마르자 금리 폭등과 환율 급등이 동시에 터졌고 기업은 줄도산했습니다. 국가가 보증한다는 믿음이 시장에서 가격을 잃는 순간 신용은 증발했고 사람들의 삶은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로 재편됐죠. 중요한 건 위기는 늘 가능성이 확률로 바뀌는 지점에서 현실화된다는 점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연금 제도를 포함한 재정 문제와 통화 불신이 겹치며 반복적으로 붕괴했습니다. 페소 가치가 무너질수록 물가는 폭등했고 정부는 지급을 유지하려고 통화 발행과 자본 통제를 강화합니다. 결과는 악순환입니다. 환율이 뛰고 실질 임금이 깎이고 중산층은 현금을 달러로 바꾸려 줄을 섭니다. 연금은 지급될 수 있어도 가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리스는 다르게 무너졌습니다. 통화를 스스로 발행할 수 없는 유로존 체제에서 재정 적자가 누적되자 국채 금리가 치솟고 결국 긴축이 강제되었습니다. 연금 삭감과 지급 조건 강화는 수치가 아니라 생활의 하강으로 나타납니다. 약국에서 약값을 망설이고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며 남는 건 더 가파른 고령화입니다. 제도를 지키려다 사회의 활력을 잃는 역설이죠. 터키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환율 급등이 금융 시스템을 끊임없이 흔드는 예입니다. 기준금리 정책이 신뢰를 잃으면 자본이 빠져나가고 리라는 약세로 치닫습니다. 수입 물가 상승이 생활비를 밀어올리고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며 실질 구매력이 무너집니다. 베네수엘라는 그 끝입니다. 통화 가치를 잃은 나라에서 연금은 숫자로만 남습니다. 지급은 이뤄지지만 생필품 하나 사기 어려운 수준으로 실질 가치가 증발합니다. 이 사례들이 말하는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연금 문제는 단독으로 오지 않고 금리 환율, 물가 성장, 신용이라는 연결고리를 타고 확대된다는 것. 그리고 그 고리는 가장 먼저 현금이 부족한 사람에게서 끊어집니다. 한국은 아직 그 길의 종착역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예외라고 단정할 근거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 논쟁은 결국 재정과 성장, 금융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건드립니다. 먼저 금리입니다. 국가의 장기 재정 부담이 커질수록 장기 국채 금리는 민감해집니다. 장기 금리가 오르면 기업은 설비 투자를 미루고 가게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으로 소비를 줄입니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세수 기반이 약해지고 다시 연금복지 지출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악순환의 속도가 빨라지는 구조죠. 부동산은 한국의 심장에 가깝습니다. 주택 가격은 단지 자산 가격이 아니라 가계의 담보와 심리, 소비 여력의 근간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거래가 줄고 가격이 조정됩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끌어다 쓴 자영업자와 다중채무자는 현금 흐름이 먼저 흔들립니다. 여기서 연체율이 오르면 은행은 대출을 조이고 그 순간 유동성은 부족한 곳에서 더 부족해지는 특성을 드러냅니다. 유동성 위기는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습니다. 환율은 또 다른 압력입니다. 한국처럼 에너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서 원화 약세는 곧 물가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생활 물가가 오르면 실질 임금이 깎이고 연금의 명목 지급액이 유지되더라도 체감 가치는 줄어듭니다. 특히 은퇴자에게는 더 치명적입니다.
소득의 대부분이 고정돼 있는데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면 대응 수단이 제한됩니다. 젊은 세대는 어차피 못 받을 것이라는 냉소로 납부의 의미를 의심하고 그 냉소가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세대 간 신뢰가 흔들리면 제도 개혁은 더 어려워지고 그 지연 자체가 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반영됩니다. CDS와 국가 신용 등급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의 CDS가 폭발적으로 튀지 않더라도 기업의 해외 차입 스프레드가 조금씩 벌어지고 은행의 외화 조달 비용이 오르는 방식으로 먼저 스며듭니다. 그 비용은 기업의 제품 가격과 고용 계획에 반영되고 결국 가계의 월급과 일자리 안정성으로 돌아옵니다. 연금의 미래는 통계표 속 문장이 아니라 내일의 고용과 오늘의 대출 금리로 번역되는 현실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늘 시간을 사는 기술입니다. 문제는 시간을 살수록 비용도 함께 커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수단은 제도 개편입니다.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소득 대체율을 낮추거나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식이죠. 숫자만 보면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임금 정체와 고용 불안 속에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더 줄이는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은 늘 점진적으로를 말하고 시장은 그 점진성이 지연인지 정교함인지 구분하려 합니다. 두 번째는 재정입니다. 정부가 일반 회계에서 연금의 부족분을 메우면 단기적 불안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으로 메우는 순간 국채 발행이 늘고 장기금리가 오를 수 있습니다. 장기금리 상승은 부동산과 기업 투자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성장률이 낮아지면 재정 여력은 더 줄어드는 역설이 생깁니다. 그리스가 겪었던 재정, 성장, 신뢰의 삼각 함정은 한국도 이론적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은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있고 외환 보유액과 금융시장 인프라가 더 탄탄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면역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중앙은행의 유동성 관리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한국은행은 단기자금 시장의 경색을 풀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환율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 안정화 조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높을 때 무작정 풀면 인플레이션 기대가 고착될 수 있고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으면 가계부채와 부동산이 흔들립니다.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 충돌하는 순간 중앙은행은 두 목표 사이에 미세 조정을 강요받습니다. 터키가 보여준 것은 금리 정책이 신뢰를 잃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였습니다. 정책의 방향보다 더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입니다. 네 번째는 기금 운용의 리스크 관리입니다. 해외 자산 확대, 대체 투자 강화, 환해지 전략, 리밸런싱 규칙 모두 수익률을 위해 필요하지만 위기 때는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이 늘어나는 국면에서는 팔아야 하는 시점과 시장이 나쁜 시점이 겹칠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수익률 몇 %보다 지급 구조 변화에 맞춘 현금 흐름 관리를 먼저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기술적 과제이지만 결국은 사회적 합의가 받쳐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와 중앙은행은 위기를 없애기보다 속도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그 속도 조절이 성공하려면 시장과 국민이 불편하지만 납득 가능한 로드맵을 받아들일 만큼 투명해야 합니다. 불신이 커지는 순간 가장 먼저 튀는 건 금리와 환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제 질문은 개인에게 내려옵니다. 국민연금이 불안하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하나입니다. 연금은 전부도 제로도 아닙니다. 제도가 흔들린다고 해서 당장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약속이 영원히 완벽히 지켜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개인 전략은 그 회색지대 위에서 설계돼야 합니다. 첫 번째는 현금 흐름 방어입니다. 금리가 높아지는 국면에서 생존의 기준은 수익률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기간입니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점검하고 가능하다면 상환 스케줄을 재조정해 이자 민감도를 낮추는 게 우선입니다. 유동성은 공포가 올 때 가장 비싸집니다. 최소 6개월, 가능하다면 12개월치 생활비를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기회보다 연장이 먼저 필요해지니까요. 두 번째는 자산의 금리 환율 민감도 점검입니다. 내 자산이 어디에 노출돼 있는지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한 채에 몰린 자산은 금리와 부동산 사이클에 과도하게 묶일 수 있습니다.
해외 자산은 환율이 방패가 될 수도 칼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율 상승이 수익으로 보일 때도 동시에 생활비가 오르는 현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삶의 비용 구조와 함께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연금의 다층화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설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기본층으로 두고 다른 층을 쌓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장기저축,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 이후에도 현금 흐름을 만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은 창업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유지해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거나 자격 스킬을 업데이트해 소득의 끈을 길게 만드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스에서 젊은 세대가 떠났을 때 남은 사회는 더 빠르게 늙었습니다. 개인의 선택이 국가의 구조가 되는 순간이죠. 네 번째는 심리의 관리입니다. 위기 국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극단으로 달리는 겁니다. 연금 못 받는다는 공포로 모든 소비를 멈추거나 반대로 어차피 미래 없다는 체념으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잡는 선택. 둘 다 삶을 무너뜨립니다. 중요한 건 확률을 관리하는 태도입니다. 지출 구조를 단순화하고 부채를 줄이고 자산을 분산해 최악의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결국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은 정치에서 멀어질 수 없습니다. 연금은 제도이고 제도는 합의의 결과입니다. 내 월급에서 나가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어떤 변수로 바뀌는지 알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생존 전략입니다. 무관심은 비용이 없을 것 같지만 가장 비싼 대가로 돌아옵니다. 국민연금은 원래 미래를 확정하는 장치가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조금 더 견딜만하게 만드는 사회적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계약이 불안해진 이유는 단지 숫자가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온 것들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구조이고 금리 환율, 부동산은 그 구조가 현실로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CDS나 유동성 같은 금융 용어는 결국 사람들의 생계가 숫자로 번역된 결과일 뿐이죠.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많은 사람들은 설마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폭등은 하루아침에 대출을 빚으로 바꾸고 환율 급등은 수입 원자재와 생활물가를 뒤흔들었고 기업의 현금 흐름은 마르며 실업이 늘었습니다. 그때의 교훈은 단순합니다. 위기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보를 무시해서 커집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갈 시점이 몇 년 앞당겨졌다는 기사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사 뒤에 숨어 있는 사회의 분배 구조와 성장의 체력이 핵심입니다. 세 개의 사례는 우리에게 서로 다른 경고를 줍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통화 신뢰가 무너질 때 연금의 실질 가치가 어떻게 증발하는지 보여줬고, 그리스는 재정과 사회 합의가 깨질 때 연금이 삶의 하강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터키는 정책 신뢰가 금리 환율을 통해 얼마나 빠르게 생활 물가로 번역되는지 보여줬고, 베네수엘라는 통화 가치 상실이 제도를 어떤 껍데기로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연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 국가가 할 일은 시간표를 숨기지 않는 겁니다. 보험료율, 수급 연령, 기금 운용, 재정 투입의 원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편한 숫자라도 로드맵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중앙은행과 정부는 금리와 환율, 유동성의 균형을 정치가 아니라 규칙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개인은 현금 흐름과 부채, 자산 구조를 점검하며 최악에도 무너지지 않는 생활의 방어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연금은 나중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선택을 바꾸는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공포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약속된 미래가 신기루였는지 묻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떤 미래를, 어떤 방식으로 현실로 만들 것인가? 숫자는 냉정하지만 선택은 인간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언제나 가장 조용한 곳, 가계부의 맨 아래 줄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연금 논쟁은 감정의 언어로 흐르기 쉽지만 시장은 언제나 지표로 먼저 반응합니다. 첫째, 금리의 모양입니다. 기준금리보다 장기국채 금리가 더 빠르게 오르고 장단기 스프레드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인다면 시장이 미래의 재정 부담을 가격에 얹기 시작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둘째, 환율의 방향과 속도입니다.
원화 약세가 단순한 글로벌 달러 강세인지 한국 고유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은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CDS와 더불어 단기자금 시장 스프레드입니다. CDS는 헤드라인이지만 실제로는 CP 레포 금리, 은행채 스프레드가 먼저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부동산도 빠질 수 없습니다. 미분양과 거래량, 전세, 월세 전환 속도는 가계의 숨통을 보여줍니다. 거래가 얼어붙는데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담보 기반 소비가 줄고 자영업 매출이 흔들리며 연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동성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고 연장 불가라는 문장으로 개인에게 도착합니다. 연금의 불안은 결국 일자리 안정성과 대출 조건이라는 형태로 체감되기 때문입니다. 정책 측면에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현실적입니다. 첫째, 조기 조정,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연령 조정, 재정 투입 원칙을 미리 정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길입니다. 둘째, 지연과 반복, 갈등을 피하려다 개혁이 미뤄지고 그 사이 금리 환율 변수에 따라 비용이 누적되는 길이죠. 셋째, 외부 충격과 동시 도착. 글로벌 금융 불안이나 원자재 급등 같은 외생 변수가 겹치면 선택지는 급격히 좁아집니다. 1997년이 그랬고 세계의 여러 사례가 그랬습니다. 결국 시청자가 가져가야 할 인사이트는 단순합니다. 받을 수 있나를 묻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가치가 유지되나 내 삶의 현금 흐름이 버티나까지 질문을 확장하는 것. 연금은 하나의 제도이지만 그 파장은 금리, 환율, 부동산, 유동성의 길을 따라 우리 집 식탁까지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어느 날 정부가 지급은 보장된다고 말하지만 시장은 이미 다른 가격을 제시하는 순간 장기금리는 올라 있고 원화는 약해졌고 생활물가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연금이 지급돼도 병원비와 주거비 앞에서 체감 가치는 줄어듭니다. 반대로 경제가 흔들리면 젊은 세대는 더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그 부담은 결혼과 출산을 더 미루게 만듭니다. 구조는 자기 자신을 강화합니다. 연금 문제는 결국 인구의 문제로 돌아오고 인구 문제는 경제의 문제로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위기는 예정된 종말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의 길은 한 번의 실수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불신과 지연, 단기 처방의 누적이 만든 길이었습니다. 그리스 역시 가능한 대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가 감당할 비용을 미리 분담하지 못한 대가를 뒤늦게 치른 경우였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건 공포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하는 나라가 위기를 관리합니다. 개인에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노후는 한 번에 준비되지 않습니다. 부채를 줄이고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자산을 분산하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 거창한 투자 전략보다 무너지지 않는 구조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 위에서만 기회가 보입니다. 위기 속에서 누군가는 헐값에 자산을 팔고 누군가는 그 자산을 산다는 진실은 잔인하지만 현실입니다. 차이는 정보가 아니라 체력 즉 유동성에서 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신기루였을까요? 어쩌면 질문이 조금 달라야 합니다. 신기루처럼 보이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미래를 약속하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건 인구, 성장, 신뢰, 그리고 합의를 충분히 돌보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다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도 근거 없이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불편한 숫자를 직시하고 그 숫자를 삶의 언어로 번역해 행동으로 옮기는 것. 미래는 약속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연금이든 금리든 환율이든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같은 문장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비용이 된다. 그리고 그 비용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불안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큐가 남기고 싶은 장면은 거창한 그래프가 아닙니다. 퇴근길 편의점에서 도시락 가격표를 한 번 더 보는 직장인, 병원비 영수증을 접어 지갑에 넣는 은퇴자, 전세 만기를 앞두고 대출 연장 문자를 기다리는 신혼부부. 연금은 통계표의 항목이지만 그 통계는 이런 장면들에서 만들어집니다. 제도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삶의 계획입니다. 아이를 낳을지, 집을 살지, 부모를 모실지, 은퇴 후 어디서 살지, 미래를 세우는 질문들이 하나씩 보류됩니다.
우리는 종종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와 개인이 준비해야 한다를 대립시킵니다. 하지만 연금은 그 둘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국가는 지속 가능한 규칙을 만들고 중앙은행은 금리와 유동성의 질서를 지켜야 하며 개인은 그 질서 안에서 자신의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무너집니다. 세대 갈등으로 번지면 합의는 늦어지고 합의가 늦어지면 시장은 금리와 환율로 경고장을 보냅니다. 그 경고장은 결국 월급과 일자리, 생활비로 배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공포의 전염을 막는 것입니다. IMF 1997의 기억이 말해주는 건 위기보다 무서운 것이 불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불신이 커지면 환율은 과민해지고 유동성은 급격히 경색되며 작은 충격도 크게 증폭됩니다. 반대로 신뢰가 유지되면 조정의 비용은 여전히 아프지만 사회는 그 고통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연금 개혁의 핵심은 누가 더 내고 덜 받느냐, 이전에 불확실성을 얼마나 줄이느냐입니다. 시청자에게 남는 실질적인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삶의 금리 환율 민감도는 어느 정도인가? 둘째, 내 가계의 유동성은 몇 달을 버틸 수 있는가? 이 두 질문의 답을 적어보는 순간 연금 뉴스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다큐의 목적입니다. 약속된 미래가 신기루인지 묻기 전에 우리가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 체력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연금은 미래의 돈이 아니라 미래의 신뢰입니다.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금리와 환율처럼 급격히 움직이고 다시 세우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일의 연금이 아니라 내일의 사회를 결정합니다. 문을 닫는 방식은 하나지만 문을 지키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국민연금도 그렇습니다. 고갈이라는 단어가 공포로 소비될수록 사람들은 선택을 극단으로 몰고 갑니다. 납부를 회피하거나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거나 미래 자체를 포기하는 쪽으로요. 하지만 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문제를 운명으로 취급할 때입니다. 운명은 통제할 수 없지만 구조는 바꿀 수 있습니다. 구조는 숫자와 규칙 그리고 합의로 움직입니다. 국가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첫째, 개혁의 시간을 앞당기고 충격을 분산해야 합니다. 보험료율, 수급 연령, 재정 투입 원칙을 단계적으로 확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 둘째, 기금 운용은 수익률 경쟁보다 지급 구조 변화에 맞춘 현금 흐름 설계를 우선해야 합니다. 셋째, 금리, 환율, 유동성 관리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야 합니다. 시장이 두려워하는 건 나쁜 뉴스가 아니라 룰이 없다는 느낌입니다. 룰이 보이면 비용은 아프지만 계산 가능합니다. 룰이 사라지면 비용은 공포로 변합니다. 개인의 과제도 분명합니다. 첫째, 부채의 금리 민감도를 줄이고 현금 흐름의 완충 장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자산을 분산해 한 변수에 모든 삶을 걸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준비 건강, 기술, 관계를 해야 합니다. 노후를 완전히 금융으로만 해결하려는 순간 위기에서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연금이든 자산이든 결국 목적은 생활의 지속입니다. 우리는 IMF 1997을 겪고도 결국 회복했습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상처는 숫자가 아니라 이름이었습니다. 해고, 폐업, 이혼, 우울, 경제 위기는 늘 사람의 얼굴을 하고 옵니다. 연금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도가 불안해질 때 가장 먼저 불안해지는 것은 인간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이고 분노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국민연금, 약속된 미래는 신기루였나? 어쩌면 정답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약속은 신기루가 아니라 조건부의 현실이었다. 그 조건을 지키는 일이 어렵고 불편했기에 우리는 미뤄왔고, 이제는 그 비용이 금리와 환율, 부동산과 물가,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조금씩 청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서가 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선택의 시간입니다.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리되는 것입니다.